미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 출신의 짐 콜린스는 하우 더 마이티 폴에서 기업도 인간 환자의 경우처럼 1기에서 5기까지 악화된 다음에 몰락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는 강대 기업은 물론이고 어떤 기업도 몰락이라는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몰락이라는 질병이 그 원인의 조기 진단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콜린스 교수에 따르면 병은 1기에서 5기까지 진행되는데 4기까지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말기암에 해당되는 5기까지 진행되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콜린스 교수가 밝힌 기업 몰락의 5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 기업의 성공에는 세계 경기 회복, 국가의 적절한 경제 정책, 그리고 운 등 수많은 요인이 작용합니다. 경영진이 이런 요인을 무시하고 성공이 오로지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만해지는 단계입니다. 제2기, 일단 성공하면 우리는 무엇이건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제3기, 회사가 잘못되어가는 징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좋은 면을 부각하면서 이를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단계입니다. 제4기, 잘못되어가는 징조가 사방에 나타나서 외부로부터 심지어 국내 문화를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을 구세주로 영입하게 됩니다. 구세주는 검증도 안 된 전략을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깜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은 악화되어 사망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는 멸망의 수용입니다. 경영진은 소생의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청산이나 매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박에 헐수선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회사원이 승선한 회사라는 배가 대해를 항해할 때 배의 구멍이 헐수선 위에 작게 나게 되면 수리가 가능하지만 헐수선 아래 크게 나서 수리가 불가능하면 배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우 멸망의 4단계와 5단계 사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 외교부의 2017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외교 안보 환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해서 북핵 능력과 핵위협 증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예측 불가성, 중국 시진핑 정부의 사드 강경론, 그리고 미중 갈등 고조, 국내 탄핵 정국과 외교 안보 정책의 남남 갈등 재발 등 위기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안보 위기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 교수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세계 정치 수준에서의 각종 도전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반도 차원의 도전 요소를 보면 분단에 따른 남북 간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충돌 구조의 악화, 북한 핵무장으로 인한 남북 간 군사균형의 급변과 군비 경쟁 발생,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공격성, 그리고 군사적 긴장 구조로 군사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 증가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북아 차원의 도전 요소를 보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 안보 경쟁 심화,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 성향과 예측 불가성,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대와 이중적 대북 정책, 그리고 아베 일본 정부의 과거사 강경론과 보통국가와 급진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적 차원의 도전 요소를 보면 탈냉전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축과 국가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추세 증가, 미국의 세계질서 지도국 그리고 세계경찰 역할 포기, 지역 분쟁, 내전, 테러, 실패국가 증가 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차원의 도전 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외교안보 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 갈등 재발, 미국과 중국 관계 강대국 정책에 대한 정치적 혼란,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외교안보 정치 리더십 상실 등이었습니다. 전봉근 교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정세가 탈냉전기 들어 가장 불확실하고 위험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안팎에서 위기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를 위한 조직 재정비와 정책 역량의 증대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 정부 산하의 외교부는 지금과 같은 복합 위기의 시대가 올 것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외신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석가누지, 제목은 초대형 지진이 다가온다입니다. 기사의 전문 번역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토대학 대학원의 지진 전문가인 가마다 히로키 교수는 일본 동경에서 직하지진 발생 가능성과 함께 남해 트로프 거대 지진, 그리고 후지산 폭발 등 거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약 18,000명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는 약 17조엔으로 추정됐습니다. 가마다 교수는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진도 7급의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일본의 지각에 큰 변화가 생긴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대 지진 발생으로 플레이트가 튀어나온 반동으로 인해 향후 30년 동안 빈번한 화산 폭발과 직하형 지진이 발생하기 쉽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열도 지하에 존재하는 2000여 개의 활동 단층은 일본 전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모든 지역에 걸쳐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진 보강이 없는 주택의 경우 지진 발생과 함께 붕괴되고 관동 대지진급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천의 제왕이 붕괴되고 동경 동부의 저지대와 지하철이 침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희생자는 약 2만 3천 명, 경제적 피해는 95조엔 규모로 예상된다고 가마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향후 30년 내에 발생 확률이 80%라고 하는 남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해서도 가마다 교수는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해 트로프, 일본말로 난카이 트로프와 같은 해구형 지진의 경우 내륙에서 직하형 지진이 빈발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1995년 한신 아와이 대지진이나 2016년 구마모토 지진, 그리고 도토리현 중부 지진, 2018년에 오사카 북부 지진 등 서일본을 덮쳤던 징조들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입니다. 가마다 교수는 다음과 지적했습니다. 남해 트로프는 시조쿠 앞바다에서 미야자키 앞바다까지 약 800km에 걸쳐 있다. 그러나 시조쿠 해상의 동해, 나고야 지역의 동남에, 시코쿠 앞바다 남해에 3개의 지진이 연동되어 있다. 상당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으며 매그니튜드 9급이다. 수도권의 고층 빌딩이 공진을 할 것이고 사람과 가구가 거대한 세탁기로 휘젓는 상태가 10분 정도 지속된다. 도쿄만에서 23m의 쓰나미가 올 것이며 오사카만에는 5m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된다. 태평양 벨트 지역에 희생자는 약 32만 명에 달해 3.11 대지진의 10배가 넘는 초대형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으로 유발되는 것은 후지산의 본격적인 분화라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화는 에도 시대인 1707년에 호에이 대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49일 전에 호에이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가마다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나흘 뒤에 발생했던 후지산 인근의 직하형 지진으로 이미 분화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후지산이 본격적인 분화를 시작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가마다 교수의 분석입니다. 이처럼 과거 유례가 없는 복합재해는 국가 기능의 쇠퇴를 초래하게 됩니다. 남해 트로프 일대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220조엔의 경제 손실, 그리고 6천만 명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관동 시방의 화산재 피해로 2조 5천억엔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같은 대형 재난과 관련해 가마다 교수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면 3일 동안은 자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가정하에 물과 식량, 의약품, 그리고 생필품 등을 자신의 근무처 등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가마다 교수의 조언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즉 MS가 여러 거대 기업들과 손잡고 컨텐츠 추적 시스템의 도입에 나섰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몇몇 파트너 기업들과 컨텐츠 검증, 그리고 인증 연합을 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합이 하는 일은 간단히 말해 영상과 문서, 그리고 오디오와 이미지 등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를 추적해 원저자까지 도달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이 연합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포토샵, 일러스트, 아크로벳, 프리미어 등의 제품으로 잘 알려진 어도비, 스마트폰에 사진이 촬영되는 순간부터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한 트루픽, 그리고 컴퓨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중앙 연산장치 시장을 장악한 인텔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보도 자료를 통해 컨텐츠 검증 및 인증 연합을 결성하는 이유가 거짓과 유조를 포함한 가짜 컨텐츠가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 기업들의 온라인상의 진실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은 컨텐츠 검증 및 인증 연합이 최초가 아닙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AP,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BBC 등의 주요 서방 언론사들과 통신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오리진을 결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 오웰이 1949년에 발표한 소설 1984가 아마존 베스트셀러 정상에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전체주의적 디스토피아 사회의 전형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주인공 윈스턴이 사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국가 오세아니아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행동과 말, 심지어 머릿속의 생각까지 지배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람들의 생활을 감시하는 수단의 하나가 바로 텔리스크린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텔리스크린은 오늘날의 텔레비전 비슷한 물건입니다. 텔리스크린은 방마다 하나씩 걸려 있는데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음성으로 지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길거리와 야외에도 곳곳에 마이크가 숨겨져 사람들의 생활을 감시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텔리스크린의 눈길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소설 1984의 세계관입니다.